기탄도 달빛도 없는 그날 밤은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 어둠 한가운데 검은 만토를 휘날리는 뒤이한 존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따엔 날카로운 숨곤니가 빛나고 있었고 싸늘한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정해놓은 채 짐승처럼 지루하게 쫓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골목길을 걷는 한 여인. 그녀는 자신이 함정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기회를 노리던 그림자의 존재는 마침내 순간을 포착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그녀의 지고 가녀린 목덜미를 잔혹하게 물어뜯었다. 키가 솟구쳤고 그녀의 뜨거운 피가 흘러 들어가며 그는 발짐을 회수하듯 깊게 들이켰다. 입술에 번지는 짙은 깊이, 그리고 서서히 번지는 만족감의 미소.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목이 꺾인 채 쓰러진 그녀의 육신은 잠시 후 똑같은 숨곤니와 창백한 얼굴로 다시 일어섰다. 그녀 또한 흩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피를 빨아먹는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뱀파이어는 바로 이런 형사입니다. 피를 마시며 불사의 삶을 이어가고 변신 능력의 초인적인 힘까지 가진 괴이한 존재. 이를 없애려면 반드시 심장을 꿰뚫거나 성스러운 방식으로 단죄해야만 했고 그래야만 겨우 사라질 수 있었다. 전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공포의 지역이었다. 고대 유물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흩을기의 흔적은 세계 곳곳에 남아있다. 도대체 이 존재는 정말 단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허구일 뿐일까? 아니면 실제로 무덤을 파헤치고 피를 빠는 실존의 존재였던 것일까? 14세기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은 단순한 전염병 그 이상이었다. 실레지아, 보헤미아, 토로이센 지역은 거의 생지옥이었고 죽은 자를 묻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살아있는 자가 실수로 시신과 함께 묻히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무덤을 파내고 스스로 밖으로 기어나왔다. 문제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되살아난 시체, 즉 흡혈귀라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1725년 헝가리의 키실로바 마을에서 벌어진 페테르 고누비치의 사건. 그는 62세의 병으로 사망했지만 묻힌 다음날 아들의 앞에 나타나 배가 고프다고 외쳤다. 8일 동안 그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엔 피를 빨리 시체들이 속속 발견되다. 조사관이 무덤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았고 이따엔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댐피어라는 단어가 공식 기록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교황 임노체시오 8세는 만명 환상에 대한 논문을 공식 인정하며 초자연 환상을 교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마녀를 심판하는 만칙라는 책,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뱀파이어와 마녀에 대한 공포를 체계화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이후 기신교 종교기억가들까지도 흡혈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사람들은 믿었다. 관 속의 시체가 산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무덤 안에서 뭔가를 씹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흡혈귀는 단순한 신화에서 실제의 공포로 변모해갔다. 1552년 토로이센과 실레지엠 지역에서는 기이한 퉁숨이 등장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 이빨로 무언가를 씹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 안에 동전이나 돌멩이를 넣는 습관이 생겨난 것이죠. 이 지역에서 유래된 나이츠머라는 단어는 원래 약탈자나 기생충을 뜻했지만
점차 흡혈귀를 지칭하는 말로 변해갔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피를 탐하는 존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뱀파이어 전설을 뒷받침할 법한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라드 테페스, 즉 드라큘라 백작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의 루마니아에 해당하는 고대 왕국 왈라티아의 왕자였고, 테페스라는 별명은 말뚝에 박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름 드라큘라는 악마 혹은 영을 뜻하는 드라쿨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블라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입에 맞서 싸운 민족의 영웅이자 동시에 수천명을 잔혹하게 말뚝에 띄어 죽인 공포의 통치자였습니다. 1476년 그는 아굴에 의해 비신당의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적이 아닌 편의 탈글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에 더더욱 섬뜩한 분위기를 더하죠. 그리고 또 성령, 인간의 피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이터 성의 여주인이었던 에르체메트 바토리 백작 부인. 그녀는 남편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유인의 섬 안으로 들였습니다. 바토리는 소녀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으며 그 피로 목욕을 한다는 소문까지 돋았죠.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의 행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해 성의 지하실엔 바늘에 찔린 채 죽은 소녀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합니다. 그녀의 사촌 툼소 백작이 지령대를 이끌고 섬을 독습했을 때 아직 살아있는 소녀들조차 온몸에 상처와 핏자국이 가득한 상태였죠. 결국 바토리는 1611년 재판을 받았지만 트란실바니아 왕자였던 친척 덕분에 사형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가운 독방에 감금되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체이터 섬은 진짜 뱀파이어가 살았던 곳이라는 전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는 뱀파이어로 의심받는 또 다른 귀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사이자 귀족인 질드레는 빅년 전쟁 당시 잔다르크와 함께 싸웠던 인물로 프랑스 원수에까지 임명되었지만 결국 이단과 동성애 혐의, 그리고 140명 이상의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시형에 처해졌습니다. 은퇴 후 연금술에 빠진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기밀이 아이들의 피에 있다고 믿었고, 그 집착이 수많은 희생을 낳았죠. 훗날 한 프랑스 소설가는 그를 완벽한 흡혈귀의 모델로 묘사하게 됩니다. 흡혈귀에 대한 증언은 민달에서도 끊임없이 보고됩니다. 오스트리아 예쿠레 외과의사 요한 플리킹거 박사는 흡혈귀에게 물렸다고 주장하는 병사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병사는 세르비아의 한 마을에서 흡혈귀에게 공격당한 후 자신도 흡혈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무덤에 흙을 먹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는 곧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못 잤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죽은 병사나 되살아나 마을 사람들과 가축을 공격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커졌고, 결국 주민들은 그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 안엔 도피하지 않은 시체가 그대로 누워 있었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살아나 있어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시체의 말뚝을 찔렸을 때 그가 신음하며 피를 흘리는 장면까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흡혈귀의 명백한 증거라 믿었고, 중세 유럽 전역에서 말뚝 처형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시체의 가슴에 박힌 말뚝이 흉곽 안의 공기를 밀어내며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태가 진행 중인 시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피가 액체 상태로 며칠간 유지되기 때문이며, 이는 흡혈의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죠. 밤이 되면 묘지에서 들려오는 무언가 씹는 듯한 소리를
죽은 자의 갈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도. 물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들조차도 이 같은 과학적 설명이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햇빛이 흡혈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라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빛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들은 마치 불에 타듯 고통 속에 휩싸인다는 전설이 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키리아나는 식이 질환이 금주산이죠. 이 병은 헤모글로빈 대사에 관여하는 중소가 결핍되어 생기는 것으로 햇빛의 극도로 민감해 피부가 붉게 타오르고 물집이 잡히며 심하면 흉터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눈이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잇몸이 약해져 송곳니처럼 이가 돌출되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미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뱀파이어로 착각했고 그것이 햇빛이 흡혈귀의 약점이라는 전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흡혈귀는 마늘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역시 왜곡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늘꽃의 향을 싫어한다는 설정이었지만 당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마늘꽃을 재현하는 게 어려워 일반 마늘로 대체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흡혈귀는 마늘을 싫어한다는 설정이 두더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영국의 로열 아모리스 왕립 박물관에는 이러한 흡혈귀 퇴치를 위한 치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치트에는 십자가, 성경, 나무 말뚝과 망치, 그리고 권총 등 다양한 도구들이 바지런히 정리되어 있죠. 이처럼 세계 곳곳에는 흡혈귀 전설과 관련된 물건, 신화, 그리고 이야기들이 몹시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음일 시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들일 것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세의 수많은 기록들 중 몇몇은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1920년에 발표된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나르의 소설 몰락의 손은 사고로 손을 잃은 피아니스트가 살인자의 손을 이식받은 뒤 자신도 모르게 살인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른바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이라는 개념을 처음 문학적으로 다룬 사례였습니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기증자의 성격, 습관, 취향까지 따라하게 된 이 가설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 논쟁의 중심이 되었죠. 미국 예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게리 시워츠 교수는 이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20년 넘게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는 장기에는 기억 기능이 존재하며 이와 별개로 행동 양식이나 식성, 심지어 감정까지도 저장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시워츠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20자 중 약 6%가 기증자와 매우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윌리엄 셰리든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전혀 그림에 소질이 없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파가 캐리스 네빌의 심장을 이식받은 후 놀랍게도 전문가 수준의 그림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긍정적인 성격을 가질 소니 그레이엄은 우울증을 앓던 테리 코틀의 심장을 이식받은 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졌죠. 이처럼 셀룰러 메모리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실사례와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인해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어린 소녀 제니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살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 속 누군가에게 쫓기는 안몸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꿈에서 본 남성의 미연과 인상 차이를 정확히 기억했고
결국 그 몽타준을 통해 실제 범죄자를 잡게 됩니다. 그 범인은 바로 제니퍼에게 심장을 지진한 소년 날토를 살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잔디에도 기억이 있다는 믿음을 더욱 담아시켰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이론을 비공식적인 가설로만 분류하며 무의식적인 심리적 투영 혹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일 뿐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정말로 어떤 기억이 세포 속에 남아 다음 사람에게 전이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단지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환상일 뿐일까? 어쩌면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총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심층적인 인터뷰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이식 전과 후의 환자들이 어떤 성격적, 신체적 변화를 겪었는지 확인한 결과 그는 이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그룹은 이식 전이나 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여 완전한 일관성을 보였고, 두 번째 그룹은 약간의 성격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흥미로운 그룹은 이식 이후 자신의 성격이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말한 이들이었다. 이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은 47명 중 단 3명, 즉 전체의 약 6%에 불과했지만 그 변화의 강도는 매우 컸다. 그중 한 명인 45세의 남성은 17세 소년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음악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볼륨을 크게 높여놓고 음악을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또 말했다. 기타를 배우고 싶고 자동차에 고성능 스테레오 시스템을 장착하는 게 지금 제 꿈이에요. 예전에 저는 절대 그런 걸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두 사람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제 변화다. 심장을 기증해준 그 소년의 취향과 성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사람들은 점차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곳 캘리포니아 주의 하투메스 연구소에 소속된 물린 맥크레이지 박사는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수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된 작은 뇌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심장이 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며 감정과 기억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장기, 특히 심장을 포함한 장기들이 기억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등장하면서 이 가설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특정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인체의 미지의 능력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손가락을 다쳐 뱃살 피부를 손가락이 이식하게 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환자의 복부에 살이 찌면 그 손가락의 피부도 두꺼워지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뇌는 이식된 피부를 여전히 뱃살로 이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포가 몸의 다른 위치로 이동해도 본래의 정보를 잃지 않고 그대로 반응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런 현상은 시로치 교수가 주장한 세포 기억설과는 종류는 다르지만 여전히 세포가 독자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인간의 장기와 세포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정보와 기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취급되고 있는 셀룰러 메모리. 하지만 언젠가 이 가설이 과학기의 정설로 자리 잡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어쩐지 기묘한 기운이 단도는다. 피라미드,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 기자에 있는 거대한 고대 건축물을 떠올린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피라미드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1980년대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의 소속 물리학자 볼로디미르 크라노슬로베츠 박사는 피라미드 구조물의 단아리에 매료되었다. 그는 10년 넘는 7월 동안 피라미드를 집요하게 연구했지만 늘 아쉬움에 시달렸다고 한다.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피라미드는 접근조차 어려웠고 연구 허가를 받는 과정 역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직접 피라미드를 만들겠다. 볼로디미르 박사는 피라미드 제작 연구 계획서를 러시아 정부에 제출했고 다행히도 해당 문건은 검토를 통과해 공식 승인을 받게 된다. 그는 모스크바 메과디에 실험용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얻게 되었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다. 그는 목재를 뼈대로 삼고 유리 섬유를 사용해 날카로운 경사를 가진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총 17개의 인공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그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것은 무려 높이 144피트, 고기 55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놀라운 점은 이 피라미드들이 관광 목적이 아닌 순수한 과학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내부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어떤 금속도 사용되지 않았다. 오직 피라미드라는 형태 자체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효과를 관찰하고자 했던 것이다. 과연 이 구조물들이 인간의 신체, 의식 혹은 기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피라미드 속에 감춰진 진짜 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 기묘한 밤처럼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 이상했던 건 볼로디미르 박사의 연구팀이 그렇게나 많은 무려 17개나 되는 인공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고 싶었던 건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실험을 이어갔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모든 피라미드의 제작 과정에서 금속을 철저히 배제했고 내부는 아무런 장치도 넣지 않은 채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마치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되길 기다리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2001년 인공 피라미드 내부에서 비로소 그들의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된다. 그러나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중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을 뿐이다. 이 구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일이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말은 미신도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를 닭불 형태의 거대 구조물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산 파동 현상이라 불렀고 실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거성 유적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 변화나 자기장 이상 현상이 보고된 바 있었다. 볼로디미르 박사의 실험은 단순한 구조 공학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피라미드 타워를 검증하는 일이었다. 피라미드 타워란 1930에서 40년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론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내부에는 특이한 에너지가 흐르며 이것이 덤을 치유하거나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일사과학이라며 예측했지만 말뿐인 헛소문으로 끝나지 않을 사례도 분명히 존재했다. 1940년대 체코의 발명가 칼 드르만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그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안에 면도날을 보관하면 날카로움이 오래 유지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파라오 면도잔치라는 특이한 발명품을 만들고 특허를 신청한다. 처음에 특허청은 이를 기과학적이며 근거 없는 미신으로 반주에 기각했다.
하지만 드르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려 10년간 반복된 실험과 입증 시도 끝에 그는 피라미드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극초난파 공룡자니 수물을 제거해 면도날을 오랜 시간 날카롭게 예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마침내 1959년 그의 발명품은 공식 특허를 획득한다. 드르만의 피라미드 잔치는 대중화에는 실패했지만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이 실질적인 물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기념비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은 피라미드 파워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가능한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근거로 회자되었다. 볼로디미르 박사의 실험도 결국 이 피라미드 파워를 입증하기 위한 여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의 연구팀에 참여했던 알렉산더 골드로 박사는 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언급한다. 인공 피라미드가 완공된 직후 근처를 지나던 공군 전투기의 레이더가 이상한 스펙트럼을 포착한 것이다. 생물도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도 아닌 건물이 스스로 전기장을 띠고 파동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파동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에서도 과거에 목격된 적이 있었으며 공군 레이더의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이 현상이 단순한 기계 오류인지 아니면 정말로 피라미드가 에너지의 발신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누구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단호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 파워는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는 대체 무엇일까? 더 나아가 그런 지식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냈고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했던 것일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피라미드가 세워졌던 고대 문명들은 모두 타 문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정교한 과학과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문명들 속엔 기록되지 않은 기술과 수수께끼처럼 감춰진 기억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피라미드는 말한다. 나는 지구의 정맥에 닿아 있는 거대한 터널이다.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인간의 사고로는 감히 재단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기묘한 밤, 피라미드 안에서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2019년 5월, 한 청년이 누군가의 두춤을 받으며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올랐다. 그곳은 수많은 이들이 꿈꾸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그의 이름은 코디디, 한국 이름으로는 이태양.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있었으며 4살 무렵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까지 받은 당시 22세의 한국계 청년이었다. 코디가 준비한 무대는 노래와 피아노. 그저 그런 무대일 거라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프로그램 역사상 자폐증을 가진 참가자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하는 기대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첫 음이 연주되는 순간 온 공연장이 침묵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반응하지? 충격과 감탄이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무대가 끝난 직후 모든 관객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디,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공연은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을 죽는 날까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코디리는 서먼틀 직무고를 가진 인물이었다. 서먼틀 직무군, 이념 서먼틀 직무군 또는 서먼틀 직무군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자폐,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뇌 기능에 제한을 가질 사람들 중 극히 일부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으로 보통 한 분야에서 DER 정도의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코디의 경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으며 한 번 들은 곡은 즉석에서 그대로 따라 연주할 수 있는 이른바 음악 천재였다. 그의 감각,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이 깊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그는 시즌 14의 최종 우승자가 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서번트 증후군은 현대 의학기가 여전히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미스터리 중 하나다. 전체 자폐 환자 중에서도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만이 발현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균형이 채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드문 만큼 서번트 증후군 환자들은 언제나 세상의 이목을 끌어왔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도 그 중 하나였다. 놀랍게도 드라마 속 오영우의 실제 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 그녀의 이름은 베일리 모슬.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의 꿈을 이룬 인물이었다. 2019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로펌에 입사해 테러 방지 및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적은 좋았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에 적응하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동료들이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눈으로 지켜보곤 했다고 회상한다. 서번트 증후군은 현실에서도 그리고 극중에서도 경이로운 글 자체였다. 그들의 재능은 종종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반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천재 화가 스티븐 밀키샤. 그는 살아있는 카메라로 불리는 인물이다. 한 번 스쳐본 도시의 풍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튠버스에 지어내는 능력을 가진 그는 2009년 CBS의 실험에서 뉴욕 상공을 단 20분간 헬리콥터로 둘러본 뒤 도시 전체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옮겨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여의도의 한강 풍경을 km 단위로 기억해내 수백 cm 크기의 캔버스에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일화도 있다. 과학계는 이러한 서번트 증후군의 원인으로 여러 가설을 제시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전해 손상과 오뇌 보상 이론. 전해가 손상되면서 오뇌가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기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레포트 교수 등은 수많은 환자들의 뇌를 분석한 끝에 서번트 증후군 환자의 대다수는 장애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거나 좌우뇌 간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영화 내 있는 우리의 실제 모델인 틴틴 역시 그러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스스로 옷을 입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예조차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졌지만 동시에 수만 권의 책 내용을 통째로 외우는 괴물 같은 기억력을 자랑했다.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8에서 10초. 기억 정확도는 98%에 육박했다. 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스캐너였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그의 뇌를 연구하려 했지만 끝내 그 기원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왜냐 하면 그가 가진 기억력은 인간의 이해 밖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단,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 도대체 인간의 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정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켄 픽의 그는 단순한 자폐가 아니다.
예전성 희귀 뇌질환의 서번틀 증후군이 더해진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이다. 특히 그에게는 잔해와 모뇌를 연결하는 섬유조직, 즉 뇌량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모뇌가 기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점은 서번틀 증후군이 모뇌의 강력한 보상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파선에 큰 신뢰를 실어주었다. 그의 IQ는 70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지식지수를 나타내는 KQ는 무려 184에 달했다. 이는 세계의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켄틸은 수만 권의 책을 단보를 외우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단 10초면 족하며 한 번 읽은 글의 98% 이상을 기억해내는 살아있는 스캐너였다. 나사에서조차 그의 기억력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데럴드 트레포트를 비롯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서번틀 증후군은 반드시 선천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화기, 아동기, 심지어 성인기 뇌손상이나 특정 질병을 겪은 후에도 후천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벼락 맞은 피아니스트 토니 시코리아였다. 1994년 뉴욕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는 사고를 당한다. 놀랍게도 이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이 오래 세월 쌓아온 의학 지식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 대신 평생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피아노 연주에 대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작곡한 곡 번개 소나타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전 세계 음악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피아니스트였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는 평범하게 상점에서 이불을 팔던 제이슨 파짓의 이야기다. 그는 31세 때 강도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해 심각한 뇌진탕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모델 사물이 수학 공식으로 보이고 눈앞에 각종 지하학적 도형이 떠오르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그의 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충격으로 인해 수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특정 뇌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이슨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수학 천재가 되었고 이후 복잡한 도형을 예술작품처럼 표현하는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앨런 스나이더 교수는 보다 나아가 인공적으로 서번틀 능력을 일시적으로 발현시키는 실험까지 진행했다. 그는 좌뇌의 전기 잡음을 주어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오래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만든 후 그 변화를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좌뇌 억제 실험군 중 11명 중 4명이 평소보다 훨씬 정교한 그림을 그려냈고 예술적 창의성이 향상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하나의 가설로 이어진다. 인류는 본래 누구나 서번틀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좌뇌의 과도한 논리와 선회적 필터가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인공적인 뇌 잔음을 통해 천재성을 일시적으로 꺼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태어난 천재뿐만 아니다. 결국 만들어진 천재, 결투도 마주하게 될까? 아직까지 서번틀 증후군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증상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서번틀 증후군이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잊고 있던 초능력의 일부는 아닐까? 그리고 그런 기묘한 질문이 떠오르던 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열리고 있었다. 1883년 프랑스의 탐험가 찰스 소번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에 위치한 파이마 오아시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성경에도 언급된 고대 도시로 바빌론과 로마, 비잔틴 제국 등 수많은 문명이 스쳐 지나간 모역의 중심지였다.
그는 오아시스 임들을 조사하던 중 요한이 이상한 바위를 하나 발견한다. 그 바위의 이름은 알나스다. 높이 약 7m, 너비 2m에 이르는 거대한 사한 덩어리였고 표면에는 말, 사람, 상형문자 등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다. 바위의 중심부가 마치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매끄럽게 잘려 있었던 것이다. 두 조각으로 나뉜 바위는 마치 조각을 맞춘 듯 정확히 맞물려 있었고 밑동은 아주 얇게 깎여나나 마치 허공에 뜬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이건 자연현상일 수 없다. 후보는 그렇게 확신했다. 자연의 바람이나 모래폭풍으로 이런 완벽한 직선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 형태는 너무 정교했고 그 균형은 너무 완벽했다. 후보는 알나스라를 자세히 관찰하고 스케치하며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 바위에 숨겨진 질시를 프랑스로 가져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1884년 7월 32일 그는 귀환을 앞두고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다. 그의 나이 고작 37세였다. 후보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남긴 기록을 모아 사후 출판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알나스라 바위의 위치와 특징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이 바위는 인류가 건드리지 못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그 정체를 설명하지 못한 채 전설로 남아있다. 마치 무언가가 인간에게 주지 않으려 숨겨놓은 비밀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그 거대한 돌덩어리는 대체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것일까? 인간일까? 자연일까?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남긴 흔적일까? 알나스라. 이름도 낯설고 위화감마저 풍기는 이 미스터리한 사함은 발견된 이래 무려 13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학자들을 논쟁으로 몰아넣었고 한낮엔 뜨겁고 밤엔 차가운 모래바람만이 스치는 중동의 사막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정체불명의 돌이 되었다. 높이 약 7m, 너비 9m. 표면에는 말과 사람, 그리고 해독되지 않은 성형문자가 남겨져 있으며 그 중심부는 마치 누군가나 레이저로 잘라낸 듯 매끄럽고 정확하게 쪼개져 있었다. 균열도 없고 굴곡도 없이 그야말로 자로 잰 듯한 절단면. 그리고 그 두 조각의 바위는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며 아슬아슬하게 조기의 천연 받침대 위에 얹혀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착시마저 일으킨다. 이것이 자연의 선물일까? 영국의 지질학자 체리 루이스는 남섬 내부에 수천 년간 반복적으로 물이 스며들고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기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바위가 갈라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녀는 여기에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이 샌드 블라스팅처럼 작용해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많은 지오학자와 지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이론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바로 물이었다. 그 지역은 연간 방울량이 6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조지대였다. 해동과 동결을 반복할 만큼의 물이 고일 가능성 자체가 희박했던 것이다. 게다가 통화 작용과 침식이라면 절단면은 오히려 불규칙하고 거칠게 형성되어야 정상인데 알나스라는 그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절단면이 너무 정교하고 완벽했다. 그것은 자연이 아닌 분명 의도된 설계의 흔적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알나스라를 고대 문명의 인공물로 본다. 모아이 석산과 스톤헨지를 만들어낸 고대인들이 단순한 도구만으로 이처럼 정교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훨씬 더 기묘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바로 로스트 테크놀로지, 즉 현대 문명 이전에 존재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초고대 문명의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기원전 2만 5천 년에 제작된 투마퉁쿠의 이이치 블록이나 인류 최초의 사원으로 알려진 괴베클리 테트의 정교한 석조 구조, 도마뱀을 새긴 조각들은 그 시기에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다는 비판과 함께 항상 이 로스트 테크놀로지 이론의 핵심 사례로 언급된다. 일부는 이조차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남긴 흔적이라며 외계 문명 기원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알나스라와 이집트 피라미드의 연결 가능성은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그간 뚜렷한 증거는 없었지만 2010년 파이마 지역에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성형 문자나 새겨진 암석이 발견되며 이 모든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학자들은 이 발견을 근거로 이 지역이 나일강 계곡에서 성해를 거쳐 중동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집트의 진육산 모형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크리스토퍼 던. 세계적으로 저렴한 하이테크 공학 엔지니어인 그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고대 왕조 이적지를 직접 조사한 후 이렇게 결론 내렸다. 피라미드를 구성한 거대한 석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한 커팅 도구로 가공되었다. 현대의 전기톱과도 유사한 기술이 이미 그 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실제로 피라미드의 석재에서 정교한 커팅 자국을 관찰했으며 놀랍게도 그 동일한 커팅 흔적이 알나스라의 절단면에서도 똑같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지금까지도 이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반어하게 말한다. 알나스라는 자연적 지질학적 격변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사우디의 알나스라. 두 구조물은 시대도, 위치도, 외형도 다르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교함이라는 공통된 수수께끼를 지니고 있다. 인류는 과연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알고도 모른 척 피해야만 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기묘한 밤이었다. 달빛 안에 오래만함이 조용히 속삭인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1899년 영국은 3D 공장이라 불릴 만큼 바다를 통해 막대한 양의 물자를 전 세계로 운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박오람이 급증한 만큼 해상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북부 바다 한가운데 밀단섬 아이린 모어의 등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북대서양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등대는 4명의 관리인이 번갈아 나며 3인 1조로 근무하고 1인은 교대로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근무자들은 모두 수십 년간 바다를 경험한 노련한 선원 출신으로 그중 수석 등대직이 제임스 타켓과 동료 토마스 마샬, 로널드 메가더는 늘 철두철미한 근무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입는 한 등대는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다. 그러던 1900년 12월 15일 아이린 모어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아토의 호르몬 선자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평소처럼 돌을 밝혀야 할 등대가 아무런 불빛도 없는 채로 깜깜하게 꺼져 있었던 것. 호르몬 선자는 이 사실을 인근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보고했다. 이 상황을 감지한 등대 관리국은 즉시 조사단을 편성하여 섬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겨울의 바다는 순순하지 않았다. 조사단 대표 조셉 모어는
아이린 모어는 맑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항로인 브리스 클렛을 회역에서 몰아치는 것엔 풍랑을 고려해 출항을 며칠간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무려 열흘 후인 12월 26일 조사나는 겨우 섬에 도착하게 된다. 배에서 내린 순간부터 조셉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들을 반기기 위해 해변가로 나와야 할 등대지기들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항구 근처에 전돈되어 있어야 할 보급품 상자마저 사라져 있었다. 조셉은 신호탄을 쏘아 등대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도착을 알렸지만 등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급히 등대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단순한 착오이기를. 그러나 등대 안에서 그들은 상상도 못한 광경과 마주한다. 내불은 놀랄 만큼 깔끔했다. 램프는 잘 닦여 있었고 기름은 가득 차 있었으며 식사 도구들은 여전히 식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 그 안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책상 옆 의자 하나는 뒤집혀 있었고 달력은 12월 15일 이후로 멈춰 있었다. 등대 안에 설치된 모든 시계들도 그날 그 시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으며 일지 또한 12월 15일 이후로는 더 이상 적혀 있지 않았다. 조셉은 일지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등대 안에서 증반해버린 듯하다. 이때 조사나는 등대 안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방수복이 단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것. 등대지기들에게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다. 3명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등대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남겨진 방수복이 하나라면 나머지 2사람은 외부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들을 따라 나나나나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조사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섬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한다. 만약 폭포무나 휘일에 휩쓸렸다면 어딘가 흔적이 남아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섬의 서쪽 산밑 지점에서 그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과 마주한다. 늘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상자들은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 있었고 금속 난간은 마치 거대한 짐이 짓눌린 듯 휘어져 있었으며 콘크리트 천우는 통째로 들려 꼽혀나나 있었다. 심지어는 절벽이 해발 60m 지점에 놓여있던 1톤짜리 바위 하나가 한참 옆으로 이연하 철로 위에 올라나 있는 비현실적인 장면도 확인되었다. 그곳의 땅은 마치 거대한 손으로 핥히어진 것처럼 흙과 잔디가 뒤엉켜 있었다. 조사나는 이 모든 현상이 폭풍우와 휘일 때문일 것이라 결론 내렸지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떻게 1톤이 넘는 바위가 바람만으로 수미터나 밀려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등대지기 3명이 1명이 뒤명도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등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기묘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린 모어 등대인은 더 이상 등대지기를 상기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묻었다. 대체 그날 밤 등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작스레 들이닥친 휘일이나 폭풍이 휘날려 등대지기 3명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1900년 12월 15일 그날 아이린 모어를 포함한 풍년한 제도 일대엔 폭풍이 없었다. 12일, 13일, 14일에 그 어떤 날에도 이 지역에서는 반풍, 높은 파도, 악천후에 대한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었다. 그렇다면 서쪽 상륙 지점을 처참히 망가뜨릴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남기고 반실 사람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한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발령은 멈춰 있었다. 시비들도 동일한 시간에 멈춰 있었으며 관리 일지는 12월 15일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기록이 없었다. 그날 글씨가 아이린 모어 등대에선 무언가나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가장 합리적이라 여겨진 설명은 좁은 협곡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였다. 실제로 아이린 모어는 간헐적으로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역이었고
일부 지질학자들은 그것이 세 사람을 휩쓸어 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시리가 동시에 멈춘 이유,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 거꾸로 쓰러진 의자, 두 사람의 밤수건만 사라진 점, 스톤의 바위가 옮겨진 흔적. 이 모든 걸 단지 희류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기이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전설이었다. 아이린 모어 주변, 바다 절벽과 협곡 곳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다. 괴물새, 이름 없는 검은 그림자, 때로는 하늘을 찝는 울음소리를 내며 어두운 협곡을 날아다녔다는 목격다. 사람들은 그것을 스이렌이라 불렀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 여성의 얼굴과 새의 몸을 지닌 전설 속 괴물. 그들은 이국적인 노래로 대사람을 쏠려 바다로 이끌고 결국은 그 목숨을 아살한다고 전해진다. 고대인들은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노래라 불렀다. 사람들은 물었다. 과연 그날 밤 아이린 모어 등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조사란이 섬의 절벽을 따라 조심스레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검은 모험다다 서 있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어둠의 이음과 매트란 깃털 같은 표면, 그리고 그 선다운데 사람 얼굴을 닮은 형체. 그것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고 조셉은 그 순간을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존재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세 명의 등대지기 제임스 파켓, 토마스 마샬, 도널드 메가더. 그들은 정말 죽은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로 끌려간 것일까? 지금도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시이렌의 노래에 이끌려 돌아오지 못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신은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러나 끊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아이린 모어 등대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했다. 기묘한 밤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비는 1921년 6월 32일 영국의 고고학자 알프레드 와킨스미 해리포드셔를 찾으며 시작되었다. 그는 반지의 제왕의 토지, 나니아 연대기의 뒤경이 된 그 평화로운 지역에서 없던 불편한 인공섬을 발견했다. 고군, 거석, 고대 원울터들이 그물처럼 얽힌 오래된 길을 따라 정확히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누가, 언제, 왜 이런 도로망을 만든 걸까? 자연이 만든 길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직했다. 마치 누군가 차를 대고 그은 듯한 직선들. 그 교차점마다 이적이 있었고 그 길은 도저히 뚫을 수 없을 험한 산과 암석지대를 그냥 관통하고 있었다. 와킨스는 모든 예적들을 지도로 이어 붙였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예적들은 시천년의 시간차를 두고 세워졌지만 모두 한 시대, 하나의 손길처럼 정확히 정렬돼 있었다. 이것은 고대의 길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명이다. 이짐 시대, 사라짐 도구, 사라짐 설계자. 고대의 측량사들은 밭보로 끝에 신전을 남기고 봄시대를 세웠다. 그들은 하늘을 보며 대지의 선을 그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길이었다. 기묘한 밤이었다. 다만 날 그 밤의 진실은 아직 만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고마들은 먼 거리에서 방향을 알려주고 신호를 주고받는 오늘날의 등대와 같은 기능을 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발견되는 둥근 흙언덕, 마운드는 고대인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운드는 인공적으로 흙을 쌓아 만든 거대한 언덕이며 없던 것은 이집트의 티라미드에 필적할 만큼 거대했다. 고대인들은 금 위에 초소나 데일리, 소규모 요새를 세웠고 시간이 흐르며 건물은 사라지고 언덕만 남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한 와키스는 결론을 내렸다. 이곳은 운명이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초고대 문명. 와키에스는 조사를 통해 영국 전역에 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는 고대 유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인했고 그 경로를 네이라인이라 명명한다. 이는 랭글로색슨어로 개간된 숲을 뜻하는 별표 레이지, 니어, 별표에서 유래한 명칭이었다. 1925년 그는 오래된 직선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자신의 이론을 정리했고 그 책은 당시 고고학계와 신비주의계 모두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레이라인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 경로다. 그는 주장했다. 이 레이라인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구 반대편에 살던 고대인들이 동일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각기 다른 대륙의 같은 얼미로 이적지를 대치한 것이다. 그는 성경, 내셔널 지오그래피 매거진, 고대 한의 지도 등을 통해 미국 텍사스의 탐만, 미얀마, 버마, 이팟사이, 그리고 기타 수많은 유적지들이 하나의 직선 경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초보자들을 위한 지맥 사냥꾼 매뉴얼까지 집필했고 전 세계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레이라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이전이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고고학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근거 없는 신화일 뿐이다. 고대 칭령사나 실제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학자들은 와키슨의 주장을 힐코드실의 아름다운 풍경이 만든 신기루라고 예측했고 레이라인 이론은 70년간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1969년 1월은 다시 부활한다. 신비주의 작가 존 미첼이 새롭게 레이라인을 재정리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 선이 존재하며 고대인들은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적을 금 위에 건설함으로써 에너지의 흐름을 증폭시켰다. 미첼은 이를 에너지 포탈이라 불렀다. 그리고 스톤헨지, 멕시코의 티오티후아칸,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스터섬의 모아이산까지 모두 이 에너지 라인 위에 모여있다 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그는 증거를 내놓았다. 구글 어스 스토렌지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그리스의 미케네 유자, 세계 7대 불나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그리고 기자의 쿠토안 대피라미드까지 정확히 이어지는 경로가 포착된 것이다. 그는 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대인들은 지구의 자기장, 오지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다루는 지식을 가졌던 존재들이다. 그는 나아가 세계 곳곳의 피라미드형 구조물들이 이 레이라인과 관련된 별표, 에너지 장치, 별표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그의 주장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과학적 결과가 발표된다. 점에선 열감지 스캔으로 분석된 기자의 피라미드 내부에서 특정 구역의 온도가 기정상적으로 높은 이산 현상이 관측된 것이다. 모든 것이 냉각된 새벽, 단 한 곳에서만 열이 감지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미쳤다. 피라미드 아래엔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에너지 장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미신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이 남긴 작동지민 기술의 흔적이었을까? 기묘한 밤이었다. 그러나 그 밤은 단지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레이라인의 존재를 부정했다.
고대 예족들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었다는 건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기에 말했다. 지구 내부를 흐른다는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입증도 전무하며 에너지선을 기준으로 예적을 배치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 상상에 가깝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묻는다. 정말로 지구를 감싸듯 이어지는 직선과 금 위에 모인 고대의 유산들은 모두 우연이었을까? 정말로 지층 아래의 흐름 따윈 존재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스터리한 고속 문명들은 그저 산산의 신기루였던 것일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니일라인을 감지했는지, 그리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우리는 아틀란티스를 되찾을 수 없듯 끝내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기묘한 밤이었다. 1900년대 초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작은 재봉틀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찰스 해필드는 바유침몰 재래를 위해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기상학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된다. 비, 바람, 공기의 흐름 그 모든 것이 그를 산잡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장에서 자란 해필드는 비가 얼마나 절대적인 자연의 힘인지 일찍이 깨달았다. 풍년을 가져오는 축복일 수도, 모든 것을 쓸어가는 재앙일 수도 있는 존재. 그는 그 비를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다면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기상학과 화학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1902년 23가지 화학 물질을 섞어 자신만의 비밀 혼합물을 탄생시켰다. 그는 그것을 수분 촉진제라 불렀다. 이 화학 혼합물을 공기 중에 증발시키면 그것이 구름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이론이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아버지 목장에 있던 풍차 꼭대기에 대형 마연도군 탱크를 설치하고 그 안에 수분 축진제를 담아 공기 중으로 퍼뜨렸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비가 내렸다. 물론 소련이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나는 가능성을 땄다. 그 후 2년간 그는 자신의 수분 축진제를 개선했고 마침내 농장주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 조건은 단순했다. 비가 오면 $50, 오지 않으면 $0. 그는 다시 레인 타워를 세우고 혼합제를 증발시켰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는 길을 두르는 마법사다. 소문은 삽시간에 커졌고 1904년 초 클론다이크의 금관 탐사자들까지 그를 찾게 된다. 금채굴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기에 그들은 그에게 길을 내려달라고 의뢰했고 해필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 7.6m짜리 레인타워 사기를 조립했다. 그리고 곧 1인치의 길을 내리는데 성공한다. 결과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는 약속한 들표를 고려주었고 정당한 대가도 받아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신문은 그를 들표 구름의 마술사 들표다 불렀다. 그러나 찬사는 곧 조롱과 맞부딪혔다. 그는 사기꾼이다. 비는 원래도 올 타이밍이었을 뿐이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그의 장비를 엉터리라 규정했고 해필드를 사이비 과학자라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다. 공기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숨은 입자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입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논란은 결국 내기로 이어진다. 나의 기상 예보관들과 내진 공식 보자. 정해진 지역에 18인치의 길을 내리겠다는가. 선고하면 천단가, 실대하면 사기꾼으로 낙인. 그 도전의 시간은 1904년 12월 말부터 밤해 서울까지 약 4개월이었다. 대중은 조롱했다. 하늘을 조종하겠다고? 그러나 해필들은 2달도 되지 않아 약속한 길을 모두 내려버렸다. 사람들은 놀랐고 이들은 퍼레이드라 있는 나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편지까지 보내왔다. 그는 더 이상 마술사가 아니었다. 그는 하늘을 잇는 남자였다. 기묘한 밤이었다. 그 밤 하늘은 드라 부른 대로 나 전말로 울었다. 고대의 신비로움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레일라인을 비롯한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 주장되는 직선 이적들은 여전히 학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직선으로 배열된 이적들, 극미를 흐른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고대인들이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활용했을 가능성. 하지만 과학계는 단호히 말한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다. 예정이 직선으로 놓였다는 것도, 그것이 지구의 자기장이나 미지의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전부 환상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직진 안의 에너지가 흐른다는 어떠한 과학적 입증도 없으며 신비주의자들의 말처럼 고대인들이 그 흐름 위의 문명을 세웠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개의 고대의 이적들이 왜 그렇게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가? 고대인들이 무작위로 땅을 고른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선 위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아직 인간이 풀지 못한 태고의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를 되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구의 흐름을 감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묘한 밤이었다. 190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 글랜드일. 그곳에는 한때 재봉틀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찰스 해필드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판리원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관심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기상학이었다. 바이오침물을 더 잘 치워보고자 공부를 시작한 그였지만 기후와 날씨, 구름의 형성과 기후 원리를 알아나는 과정에서 그는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장에서 자라면서 그는 기가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떤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아 작물이 모두 말라 죽었고, 또 어떤 해에는 폭우로 인해 마을 전체가 침수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한다. 내가 비를 부를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는 독학으로 기상학과 화학을 공부했고, 수많은 실험 끝에 1902년 무려 23가지 화합물질을 조합해 자신만의 기밀 혼합물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것을 수분 촉진제라고 불렀다. 이 혼합물을 공기중에 기화시키면 구름이 생성되고 결국 비가 내릴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해필드는 아버지 목장에 설치된 오래된 풍차 꼭대기에 아연 도금된 증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 수분 촉진제를 넣어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소량의 기를 내리는데 성공한다. 그는 흥분했다. 정말 가능하다는 걸 본 거야. 이 성공을 계기로 그는 더욱 개발에 몰두했고 2년 뒤 자신만의 수분 촉진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제 그는 자신감을 갖고 주변 농장주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소개한다. 저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대기 중에 증발될 수분 촉진제가 구름을 끌어오고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농장주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에게 실온 진리를 준다. 조건은 단순했다. 비가 오면 $50, 안 오면 $0. 그는 또다시 탐을 세우고 혼합물을 공중에 퍼뜨렸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놀랐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1904년 초 클론다이크 지역의 금관 탐사자들이 휘필드를 찾는다. 금 채굴을 필요한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휘필드는 7.6m짜리 메인 타워 4개를 설치하고 2인치의 길을 내리는 데 성공한다. 적은 양이었지만 분명한 성과였고 그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후 언론은 그를 구름의 마술사 칭하였고 대중은 그를 레인메이커라 불렀다. 고향에서는 그의 이름이 적힌 모상까지 판매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마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여전히 그를 비난했다. 범퍼리다. 과학이 아니다. 예의 기상청 예보관들도 휘필드를 조롱했고 이에 그는 내기를 제안한다. 정해진 위치에 4개월 안에 18인치의 길을 내리겠습니다. 성공하면 $1000, 실패하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임섰지만 휘필드는 반 2달 만에 목표치를 채운다. 그가 길을 내리자 사람들은 퍼레이드 나는 길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진짜 레인메이커가 되었다. 그의 명성은 계속 커져갔고 1915년 샌디에고의 극심한 가뭄이 닥치자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았다. 그는 제안한다. 올해나 저시지를 채우면 2인치당 $1000을 주세요. 1월 1일 그는 동생 조엘과 함께 6m짜리 메인 타워를 설치한다. 그리고 1월 12일 혼합제를 지화시키며 하늘에 신호를 보낸다. 며칠 안에 비가 올 겁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5일 뒤 샌디에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찬호했지만 곧 공포로 바뀐다.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고 결국 제만은 무너졌으며 1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피해액은 오늘날 기준 약 1000억 원. 휘필드는 돈을 요구했지만 시는 거부했다. 그를 고소했고 소송은 무려 20년간 이어졌다. 1938년 법원은 이건 신의 힘이라며 소송을 기각한다. 그러나 그는 다시 세계 각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레인메이커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올 저장 기술이 발전하며 그는 다시 재봉틀 세일즈맨으로 돌아났다. 1958년 그는 세상을 떠나며 끝내 수분 촉진제의 제조법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의 학자들은 여전히 그를 두고 논쟁한다. 그는 사기꾼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늘을 움직였던 단 한 사람의 기의 사내였던가? 기묘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밤
하늘은 한 남자의 손짓에 따라 울기 시작했다. 고대의 신비로움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에일라인을 비롯한 초고대 멍령의 흔적이라 주장되는 직선 이적들은 여전히 학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직선으로 비열된 이적들, 금위를 흐른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고대인들이 금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활용했을 가능성. 하지만 과학계는 단호히 말한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다. 예정이 직선으로 놓였다는 것도, 그것이 지구의 자기장이나 미지의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전부 환상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직진 안의 에너지가 흐른다는 어떠한 과학적 입증도 없으며, 신비주의자들의 말처럼 고대인들이 그 흐름 위의 문명을 세웠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개의 고대의 유적들이 왜 그렇게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가? 고대인들이 모자비로 땅을 고른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선 위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아직 인간이 풀지 못한 태고의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를 되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구의 흐름을 감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묘한 밤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장르의 미스터리가 있다. 1900년대 초, 찰스 해필드라는 남자는 자신이 만든 숨은 촉진제를 통해 수많은 지역에 비를 내렸다고 지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몇몇 사람들은 그를 과학자가 아닌 도박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실제로는 기상학 지식을 이용해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곳에서만 의도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해필드가 보여준 정확한 기후 예측 능력과 비를 일도해낼 시기와 장소의 정확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높은 적중률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조사의 결과라고 믿었다. 미국 국제 실험에서는 해필드가 사용했다는 화학 재료 23가지를 유사하게 조합해 실험한 결과, 실제로 공기 중 습도와 온도 조건에 따라 구름의 밀도가 증가하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찰이 이어졌다. 비록 해필드가 그 제조법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기에 명확한 입증은 어렵지만, 그가 개발한 수분 촉진제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찰스 해필드는 과연 뛰어난 기상 지식을 가진 예측 전문가였을까? 아니면 자신만의 화학적 방법을 통해 하늘의 구름을 조종한 진정한 의미의 과학자였을까? 그에 대한 회답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다. 음악이 딸리며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된다. 1876년 3월 3일 켄터키주 랭킨 근처에서 기묘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하늘에서 둥근 비들 띤 덩어리들이 오수수 쏟아져 내린 것이다. 단지 주민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덩어리들의 생김새가 마치 고깃덩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크기는 평균 5cm 정도였고 떨어지는 광경은 마치 하늘에서 살점이 비처럼 내리는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처음 다루어졌으며 기사에는 고깃덩이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실렸다. 누군가는 양고기 맛과 비슷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사슴고기를 먹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사냥꾼은 그 질감과 미연이 곰고기와 닮았다고
있고 했다. 이후 전문가들이 곧바로 덩어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없던 승프는 폐 조직처럼 보였고 다른 것은 근육 섬유를 닮았으며 심지어는 내장과 같은 촉감이 느껴지는 것도 있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단지 짐승의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는 점. 이후 이 사건은 켄터키 고기미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도 명확한 원인이나 설명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를 통틀어 사람들은 동물기 라고 부른다.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생물체나 물건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왔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올챙이 비가 목격되었고 2015년 소주의 굴번에서는 수천 마리의 거미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었다. 2020년에는 퀸즐랜드의 유아 지역에서 물고기 비가 쏟아졌다는 신고도 접수되었다. 이처럼 도저히 자연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현상에 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은 로마 시대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가 남긴 저서 속에 등장한다. 그는 서기 1세기 로마의 한 지역에서 개구리와 물고기가 비처럼 쏟아졌다는 사건을 기술해 놓았다. 이후 19세기 프랑스의 학자 앙드레 마리 안테르는 이 현상에 대한 첫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회오리 바람 이론을 주장하며 좁은 지역에 형성된 반환 상승 기류가 생물체를 하늘로 끌어올린 뒤 힘이 약해지며 그것들이 다시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사점이 있었다. 동물기는 대부분 특정 동물 하나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는 점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회오리 반환 이론과는 도합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설은 조류 투하설이었다. 특히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먹이를 입에 문 채 나나나나 미역을 받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먹이를 일제히 떨어뜨리는 현상이 마치 하늘에서 고기가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특히 켄터키 고기비 사건의 유력한 설명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설명은 가설일 뿐이며 이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자연의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기묘한 밤이었다. 지구의 지침 아래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어떠한 과학적 입증도 없으며 신비주의자들의 말처럼 고대인들이 들 흐름 위에 목념을 세웠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개의 고대의 유적들이 왜 그렇게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가? 고대인들이 무작위로 땅을 고른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선 위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아직 인간이 풀지 못한 태고의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를 되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구의 흐름을 감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묘한 밤이었다. 1900년대 초 찰스 해필드는 자신이 만든 수분 촉진제를 통해 수많은 지역에 길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를 과학자나 아닌 도박꾼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그가 실제로는 지상학 지식을 이용해 단수 확률이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기한을 맺었다는 지장이 제기되었다. 의도적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을 시기를 골라 기한을 맺었다면 그의 성공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의 정확한 기후 예측 능력과 결과물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분 촉진제를 구성한 23가지의 화학 성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토의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한 일부 학자들은 페틸드가 만든 조합이 실제로 기류와 습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페틸드는 뛰어난 기상 지식을 갖춘 예측 전문가였을까? 아니면 비밀스러운 제조법을 통해 진짜 길을 만든 천재 발명가였을까? 아직까지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전설과 기록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다. 1876년 3월 3일 켄터키주 랭킨 근교에서 하늘에서 고기와 같은 덩어리가 기처럼 쏟아지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하늘에서 붉고 육지를 띤 덩어리들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는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어떤 주민은 그 고기덩이가 양고기 같다고 했고 다른 이는 사슴고기 또는 곰고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벌인 과학자들도 그 기원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덩어리들은 동물의 폐나 근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생물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동물기 현상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일본 이시카와현을 올챙이 비가 내리고 호주에서는 거미와 물고기가 쏟아졌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로마 시대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가 남겼으며 이후 19세기 프랑스의 앙드레 마리 앙테르는 휘오리반한 이론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완벽한 해답은 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동물기는 한 종류의 생물만 떠나졌고 회오리가 다양한 생물만 골라 올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조류설 또한 제기되었다. 독수리 등 민둥기와 미역을 느끼면 삼킨 먹이를 뱉어내는 습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먹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현상이 동물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에서 물고기 비가 내렸을 때는 지질학자 샤론 질이 다마우지의 집단 행동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켄터키 고기비 사건 당시에는 고기비가 쏟아질 때 주변의 조류가 전혀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설 역시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다. 결국 일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임의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수천 년에 걸쳐 수백 건이 넘는 동물비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까지 관찰되었다. 2023년 2월 호주 독보의 라자마노라는 사막 마을에서도 또 3번의 물고기 비가 목격되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고기는 스팽글 커치라는 종으로 원래는 마을에서 500km 이상 떨어진 단에서 서식하는 어종이었다. 그날 아침 마을 주민들은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털떡이며 쏟아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현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도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토네이도가 물고기 기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류학자 제토리 존스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토네이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물고기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 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시키는 건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기존의 자연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더 정밀한 조사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물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자연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수많은 목격과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생물체가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이 현상은 여전히 인류가 풀지 못한 기묘한 미스터리로 존재하고 있다. 기묘한 밤이었다.
죽는다의 그 짧고 섬뜩한 모수 도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분명히 벌어졌다. 이 신호를 들은 임들의 선박들은 즉시 구조작전에 나섰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이곳이 실버스타호였다. 수평선 너머로 오랑메단 호위 선체가 떠오르자 실버스타 호위 선장과 선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박은 겉보기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고 침몰이나 충돌의 흔적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따라 이리이 떠다니는 낡은 청물선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함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짙어졌다. 실버스타 호위 구조정이 오랑메단 호위에 가까워질 때 선원들은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고도운 날씨였지만 내에서는 마치 냉기 같은 것이 스며나왔다. 선원들이 박판에 올라서는 순간 그들은 말을 잃었다. 박판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선실, 조타실, 복도, 심지어 지관실에까지. 시체들은 모두 위상이 없었고 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치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듯 두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향해 차를 뻗은 자세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목격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습이었다. 선내 어디에서도 생존자는 없었고 살아있는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배는 마치 시간에 의해 봉인된 공간처럼 정지되어 있었고 온도마저 이상하게 차가웠다. 실버스타 호위 선장은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고 오랑메단 호를 인근 항구로 끌고 가 정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임 작업이 시작되자 박판 아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는 순식간에 짙은 검은색 불길로 번졌고 선장은 즉시 이인을 중단하고 모터를 절단시켰다. 그 순간이었다. 오랑메단 호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거대한 불꽃을 휩싸이며 폭발하듯 침몰해버렸다. 이 침몰은 너무도 갑작스러워 부족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었다. 그렇게 이 미스터리는 바다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처음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48년 네덜란드의 한 신문이었다. 당시에는 마셜 제도 인근에서 화물선이 침몰했다는 방탄적인 보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1948년 만에 실비오아 스테를리라는 남성이 남긴 인터뷰였다. 그는 오랑메단 호위 유일한 생존자 제리 메빗과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오랑메단 호는 사마이에서 출항하여 코스타리카로 향하는 여정 중이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로 직항하지 않고 중공 여러 항구를 돌며 정체 불명의 화물상자만 5,000기 이상을 선적했다고 한다. 메빗은 당시 화물 목록 중 일부를 목격했고 그것이 니트로글리세린, 황산, 시아나탈륨 등 화학 모기 원료로 쓰이는 물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치명적인 화학가스를 만들기 위한 구성이라 판단했고 선내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선원들이 미상 없이 몰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에 대해 레빗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없었다. 실존 인물인지 혹은 허구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인터뷰 이후 오랑메단 호는 그 어떤 선박보다도 기묘하고 공포스러운 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그날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고 남겨진 것은 단 하나. 기묘한 밤이었다. 선박이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고
배 자체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보다 과학적인 사고였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주자는 제리 레빗이 주장한 가스 미칠설과 비슷한 방향이었다. 보일러실이나 화물칸 어딘가에서 일산화탄소가 미출되어 선원들이 서서히 질식해갔다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방지하기 어려우며 실내라면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 예태된 설실 안에서 일어난 죽음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닭판 이처럼 공기가 통하는 공간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름을 흔들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무엇인가 더 깊은 원인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해 보였다. 일부 희한 사학자들과 음모론자들은 오랑메단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시계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는 배에 대한 휘문곡 기록이 없다는 점, 통신 이 사고 보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제보자들 대부분이 익명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박이 존재한다. 당시 네덜란드의 예스미어스 신문, 영국의 데일리 미러, 요크셔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은 1947에서 1948년 사이 만라타 해협 인근에서 일어난 정체불명의 화물선 침몰 사건을 짧게나마 보도했다. 그렇기에 오랑메단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배에 실려 있었던 화물이 극비 군사 화학물질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가스 누출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가설과 맞물리며 이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불법적으로 이동 중이던 화학무기나 생화학 실험 물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런 과학적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부 초자연잔상 전문가들은 보다 기묘한 해석을 내놓는다. 오랑메단호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가스 사고가 아닌 어떤 존재와의 조우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 혹은 고대 신의 화신일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배 안의 시체들이 남긴 표정과 자세에 주목했다. 그들은 분명히 죽기 직전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경악과 공포, 혹은 숭배가 섞인 시선이었다. 허공을 향해 뻗은 두 팔은 단지 질식의 고통이 아닌 마치 신적인 존재 앞에 놓인 무력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내민 손과 같았다. 게다가 말라카 해역은 예로부터 수많은 전설과 괴담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신이 있다는 이야기,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깨어나 항해자들을 저주한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과연 오랑메단호의 선원들이 본 것은 그런 신화 속 존재였을까? 그날의 진실은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가스 사고, 은폐된 화학무기, 초자연적 존재의 그 어떤 이론도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오랑메단호는 이미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제리 레빗은 이후 핀방을 알 수 없었고 그의 증언 역시 반은 믿음, 반은 조작이라는 미혹 속에 잠겨있다. 말라카 해협의 유령선, 오랑메단호, 그 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정말 죽기 직전 무엇인가를 목격했던 걸까? 혹은 그것에 소환되었던 걸까? 기묘한 밤이었다.